역사를 바꾼 사람이 항상 화려한 업적을 남긴 영웅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본분을 다한 평범한 사람이 수백 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조선시대 한 후궁이 그랬습니다. 궁녀로 들어와 왕의 후궁이 되었고 죽어서야 비로소 이름을 얻었지만 그녀의 혈통은 조선 마지막 황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미천한 무관의 딸에서 조선 왕실 전체의 뿌리가 된 한 여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99년) 가을, 경기도 금천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안탄대라는 사람으로 정칠품 적순부위라는 낮은 벼슬을 지닌 미관말직 무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황씨였고 본관은 안산 안씨였죠. 집안은 넉넉하지 못했고 벼슬도 변변찮았습니다. 훗날 창빈이라 불리게 될 안씨는 그저 하급 무관의 딸로 태어난 평범한 소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딸은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집안에서는 더욱 그랬죠.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었고 과거의 급제에 출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 황씨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소녀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미모는 아니었지만 생김새가 단정했고 무엇보다 성품이 차분하고 착했습니다. 1506년 안씨가 7살 되던 해에 나라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중종반정이었죠. 연산군의 폭정에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아버지 안탄대도 이 반정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공을 인정받아 원종공신에 책목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기회가 왔다며 안탄대는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원종공신은 정공신만큼 대우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1507년 안씨가 8살 되던 해에 궁궐에서 궁녀를 선발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새 왕 중종이 즉위하면서 궁중에 필요한 인원을 뽑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탄대 부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8살짜리 어린 딸을 궁궐로 보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는 곳이 궁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상 딸에게 좋은 혼처를 구해주기도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궁녀가 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궁녀 선발 날이 왔습니다. 한양의 궁궐 앞에는 수많은 소녀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죠. 상궁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며 선발했습니다. 한 상궁이 안씨를 불렀습니다. 생김새가 단정하고 행동이 정숙해 보인다며 안씨는 뽑혔습니다. 1507년 중종 2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이 바로 정현대비 전이었던 것입니다. 정현대비 윤씨는 성종의 정비이자 중종의 어머니로 궁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8살 소녀 안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현대비 앞에 섰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안씨라 대답했습니다. 잘 왔다며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정현대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린 안씨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렇게 안씨의 궁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8살 소녀가 훗날 조선 역사 전체를 바꾸게 될 줄은 말입니다. 정현대비 전에서의 생활은 고되었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안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하고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안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싫어하는 일도 기꺼이 했습니다.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정현대비는 이런 안씨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눈치가 빠르고 영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상궁들의 눈에 들 수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씨는 달랐습니다. 영리하기보다는 성실했습니다. 빠르기보다는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착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궁녀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상궁이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어린 궁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 씨는 다가갔습니다. 제가 대신 치우겠다고 하며 조용히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우는 궁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며 다음부터 조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연대비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연대비는 안 씨를 더욱 각별히 대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 씨는 10살, 12살, 15살이 되어갔습니다. 궁중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연대비는 안 씨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경서와 사서를 내려주었습니다. 왕실의 법도와 예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을 키우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안 씨는 총명하면서도 겸손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착했습니다. 다른 궁녀들과 다투는 일이 없었고 맡은 일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정연대비는 점점 이 아이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 씨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글을 익혔고 책을 읽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경전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명하면서도 겸손하다며 다른 상궁들도 안 씨를 칭찬했습니다. 안 씨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린 궁녀들에게는 친절했고 나이 든 상궁들에게는 공손했습니다. 1518년 안 씨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정연대비의 마음속에 한 가지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아들 중종에게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중종에게는 이미 정비가 있었습니다. 1515년에 문정왕후 윤씨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연대비는 후궁으로 드릴 만한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연대비의 눈에 안 씨만큼 적합한 여인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아끼는 궁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다며 정연대비가 중종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종은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연대비는 평소에 함부로 말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고 중종이 물었습니다. 안 씨라는 아이라고 정연대비가 대답했습니다. 중종은 궁금해졌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518년, 중종 13년, 안 씨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씨는 정연대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임금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왕을 직접 뵙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정연대비는 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워 말라며 평소 모습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단정히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었습니다. 화려미엔 미인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정숙해 보였습니다. 20살의 안 씨와 47살의 중종이 만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27살이나 났지만 중종은 안 씨의 차분하고 정숙한 성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화려한 미모는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중종이 물었습니다. 안 씨라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너를 많이 칭찬하시더라는 중종의 말에 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이 더욱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연대비의 추천으로 안 씨는 중종의 승은을 입게 되었습니다. 1520년, 중종 15년, 안 씨는 정오품 상궁에 배수되었습니다. 후궁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1521년, 중종 16년, 그녀에게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영양군 이거였습니다. 궁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정연대비는 특히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키워낸 궁녀가 왕자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안 씨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궁중은 후궁들 간의 치열한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정비 문정왕후 윤 씨는 야심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과연 문정왕후는 안 씨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놀랍게도 문정왕후는 안 씨를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씨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권력 다툼에 끼어들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소임만 충실히 했습니다. 이런 안 씨의 모습을 문정왕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26년 중종 21년 안 씨는 딸 정신옹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529년
중종 24년 안 씨는 종산품 수건으로 진봉되었습니다. 후궁으로서 착실히 지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문정왕후가 창덕궁에서 친잡례를 거행할 때 안 씨도 함께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친잡례는 왕비가 직접 누에치기를 본보이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안 씨가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궁중에서 모두가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530년 음력 3월 5일 중종 25년 안 씨에게 운명을 바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더 큰 꾼 이초였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선조의 아버지가 되어 조선의 왕통을 이을 줄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 씨 자신도 중종도 그 누구도 이 아이의 미래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건강한 왕자가 하나 더 태어났다는 기쁨뿐이었습니다. 안 씨는 궁중에서 모범적인 후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중종은 1540년 중종 35년 안 씨를 종산품 소용으로 진봉했습니다. 궁녀 출신으로는 매우 파격적인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과연 안 씨의 성실함과 겸손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녀는 어떻게 이 치열한 궁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1544년 중종이 승하했습니다. 재위 3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중종은 57살이었습니다. 궁중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안 씨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26년을 함께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종이 죽자 안 씨는 전례에 따라 인수궁으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후궁들은 왕이 죽으면 궁을 떠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후궁들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거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안 씨도 그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정왕후가 안 씨를 붙잡은 것입니다. 안 씨는 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특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용 안 씨는 평상시 품행이 단정한 데다 중종의 왕비 문정왕후와 사이도 돈독하여 특별히 궁궐에 머물도록 명하였다고 말입니다. 문정왕후는 이미 안 씨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 씨의 자녀들, 특히 더 큰 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종이 즉위했지만 8개월 만에 급서하면서 명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명종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고 안 씨는 계속 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명종과 더 큰 군, 그리고 더 큰 군의 아들들과 안 씨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졌습니다. 안 씨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권력 다툼에 끼어들지 않았고 오직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자식들과 손자들을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549년 가을이 왔습니다. 안 씨는 51살이 되었습니다. 궁중 생활도 42회째였습니다. 건강은 아직 괜찮았지만 가끔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친정을 한번 다녀와도 되겠느냐고 문정왕후에게 청했습니다. 문정왕후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기쁜 마음으로 궁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안탄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친척들이 모여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안 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친정집에 머물렀습니다. 자녀들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더 큰 군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자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력 10월 18일이었습니다. 안 씨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병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갑작스럽게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놀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51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친정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안 씨의 죽음은 궁중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진심으로 슬퍼했고 명종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더 큰 군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더욱 큰 상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이자 할머니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안 씨는 1550년 음력 3월 처음에 양주 장흥리에 안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군이 풍수가들의 조언을 받아 묘를 이장했습니다. 과천현 동장리, 바로 지금의 국립현충원 자리였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조용한 언덕백이었지만 풍수가들은 이곳을 명당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묘자리가 안 씨의 후손들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까요? 1567년 음력 6월 28일 명종 22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한 것입니다. 순혜세자는 이미 13살에 요절했고 명종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날의 긴박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순왕후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덕흥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을 후계자로 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명종이 생전에 하성군을 총애했고 이미 은밀히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성군, 훗날의 선조가 16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반계에서 왕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왕의 직계가 아닌 반계에서 왕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계의 뿌리가 바로 창빈 안씨였습니다. 선조는 즉위 직후부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서자 출신이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할머니 안씨는 후궁이었습니다. 아버지 덕흥군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반계에서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선조의 신분 콤플렉스는 극심했습니다. 자신이 서울 출신이라는 사실을 늘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 안씨에 대한 애정도 깊었습니다. 선조는 즉위 10년째인 1577년 선조 10년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소용을 빈으로 추봉하고 정세호를 영의정으로 추증하라. 종묘에 부묘하려 하니 제반일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소용에서 정일품 빈으로 올려준 것입니다. 그녀는 죽어서야 비로소 창빈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생전에는 그저 평범한 후궁이었던 여인이 죽은 후 조선 왕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조의 콤플렉스는 여전했습니다. 1578년 음력 5월 11일 선조 11년 덕흥대원군 사당의 이름을 정하는 논의 중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연관 허봉이 창빈 안씨를 첩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실록에는 이날의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하지 않다. 전하께서 안빈을 우리 조모라고 하시는 것도 매우 잘못이다. 비록 대원군이 계시더라도 정모에 압존되어 감히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법인데 더구나 전하께서는 대궐에 들어와 대통을 이어받으셨으니 어찌 감히 조모라고 일컬을 수 있겠는가 라는 허봉의 말이었습니다. 허봉의 이 말에 선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좌이정 홍섬이 겨우 변호하여 선조의 진노를 가라앉혔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를 첩이라고 부르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선조가 얼마나 깊은 신분 콤플렉스에 시달렸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빈 안씨에 대한 선조의 애정도 드러냅니다. 비록 생전에 만나지는 못했지만 선조에게 창빈 안씨는 소중한 할머니였습니다. 창빈 안씨의 묘는 처음에는 비석도 없었습니다. 후궁의 묘는 원래 신도비를 세우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30여 년이 지난 1681년 음력 3월 17일 숙종 7년 숙종이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빈의 묘에 비석이 없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가는 거란 것이었습니다. 낭원군 이간의 상소가 계기였습니다. 그는 창빈 안씨가 덕흥대원군을 낳아 조선 왕조의 맥을 이었는데 묘역에 비조차 없다고 아뢰었습니다. 숙종은 즉시 신도비 건립을 명했습니다. 1683년 음력 12월 숙종 9년 예조판서 신정이 비문을 짓고 판돈영 부사 이정영이 글씨를 썼습니다. 조선 왕조의 맥을 이었다는 공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궁의 묘에 신도비가 세워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빈 안씨는 예외였습니다. 그녀 없이는 조선 후기의 왕통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창빈 안씨의 후손들은 조선의 왕위를 이어갔을까요? 창빈 안씨의 후손들이 조선의 왕위를 이어간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선조 이후 광해군, 인조, 현종, 숙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까지 모든 조선의 왕들이 창빈 안씨의 직계 후손입니다. 360여 년 동안 조선의 왕통을 이어온 것입니다. 만약 창빈 안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명종이 후사 없이 죽었을 때 누가 왕위를 이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종친 중에서 왕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창빈 안씨의 손자 선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조선 후기 360여 년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창빈 안씨의 묘가 있는 동장리는 후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1956년 국립서울현충원이 건립되면서 창빈 안씨의 묘역은 현충원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빈 안씨의 묘 주변에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묘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4명의 대통령이 창빈 안씨 근처에 안장되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 창빈 안씨 바로 옆에 묻혔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조상 곁에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잠든 것입니다. 마치 창빈 안씨가 조선의 왕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까지 보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수가들은 이 자리를 두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분명 권력을 내는 명당이지만 동시에 큰 풍파를 몰고 오는 자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창빈 안씨가 이곳에 안장된 후 그녀의 손자가 왕이 되었지만 그 후 임진왜란이라는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정유재란까지 7년간의 전쟁으로 조선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곳에 안장된 후 그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결국 탄핵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권력을 주지만 동시에 시련도 함께 주는 묘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빈 안씨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녀 한 사람으로 인해 조선 후기의 모든 역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그녀가 더 큰 군을 낳지 않았다면, 선조가 즉위하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1790년 정조 14년 정조는 창빈 안씨의 묘에 치제를 지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조에게 창빈 안씨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조선 왕실의 조상이자 자신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근원이었습니다. 창빈 안씨가 살았던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연산군의 폭정으로 나라가 어지러웠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중종 반정으로 새로운 희망이 생겼지만 여전히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기묘사화, 을사사화, 정미사화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격동의 시대에 창빈 안씨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녀는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소임에 충실했습니다. 후궁으로서 왕을 받들고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돌보고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현대비는 그녀를 딸처럼 아꼈고 중종은 그녀를 신뢰했으며 문정왕후는 그녀를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명종까지도 그녀와 그녀의 자식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창빈 안씨의 인품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과연 창빈 안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창빈 안씨의 신도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품이 단정하고 온화하여 왕대비와 왕비의 인정과 신뢰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문장 속에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단정함과 온화함, 그것이 창빈 안씨의 무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창빈 안씨의 묘를 찾아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국립서울현충원 안쪽 조용한 언덕에 자리한 묘는 여전히 소박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이 있습니다. 마치 창빈 안씨의 인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묘 앞에 서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멀리 남산과 북한산이 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명당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곳에 잠든 여인의 삶입니다. 평범하게 시작해서 위대하게 끝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창빈 안씨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왕이 된 적도 없고 큰 권력을 가진 적도 없지만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그녀 한 사람으로 인해 조선 후기 360여 년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때로는 역사를 바꾸는 것이 거대한 사건이나 영웅적인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창빈 안씨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의 성실함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창빈 안씨의 삶을 보면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8살에 궁에 들어가 궁궐행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주어진 운명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정현대비가 내려준 경서와 사설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법과 법도를 익혔고 후궁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하나하나 체득해 나갔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중종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궁중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빈 안씨의 자녀들도 어머니를 닮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특히 덕흥군은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었기에 명종이 후사를 정할 때 더 큰 군의 아들 하성군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선조가 왕이 된 후 창빈 안씨에 대한 예우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선조뿐만 아니라 후대 왕들도 창빈 안씨를 조상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녀의 신주는 덕흥대원군의 사당에 모셔졌고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창빈 안씨 자신은 이 모든 일을 예상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궁녀로서, 후궁으로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성실함과 정성이 훗날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창빈 안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때로는 현재가 어둡고 절망스러워 보여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릅니다. 창빈 안씨도 자신이 조선 후기 왕통의 시조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겸손함의 힘입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겸손함입니다. 다른 후궁들과 경쟁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결국은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셋째, 인품의 중요성입니다. 정현대비는 그녀를 딸처럼 아꼈고 중종은 그녀를 신뢰했으며 문정왕후는 그녀를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빈 안씨의 인품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창빈 안씨처럼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창빈 안씨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왕통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성실함과 겸손함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창빈 안씨, 조선 최초 반개 승통의 뿌리가 된 궁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동작동 언덕에서 조용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창빈 안씨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평범한 삶도 위대할 수 있다는 것, 현재의 성실함이 미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